I got the cash in the bags. 여기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도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 가족의 마지막 만찬이 되고 맙니다.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9년 7월 18일 아침 6시 무렵 시드니 중심가에서 북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노스에핑의 한 신문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이 가게에서 신문을 사서 보는 단골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신문가게 사장의 출근이 늦습니다. 린민, 이 신문가게 사장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신문가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린민은 매일 아침 정각 6시가 되면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침 10시 무렵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린민의 동생 린주가 오빠 린민을 찾아갑니다. 오빠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 아닌데 린주는 남편 사연빈과 함께 린민의 집으로 갑니다. 린주의 집에서 린민의 집까지는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두 사람은 걸어서 오빠 린민의 집으로 갑니다. 린민의 집에 도착한 린주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1층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 아직 자?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연비는 2층 침실로 향합니다. 침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린주는 오빠를 부르며 침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으아! 린주는 비명을 지릅니다. 오빠의 아내, 새언니 린우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온통 핏자국이었습니다. 린우녀의 얼굴과 머리의 상처가 너무 심해 피범벅이 된 채 몸의 일부가 침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린우녀의 옆에는 오빠 린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참혹한 모습에 린주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연비는 아내 린주를 데리고 침실을 나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다른 방들도 살펴보는데 오빠의 아들이자 린주의 어린 조카 12살의 린한, 9살의 린도와 아이들의 이모이자 린우녀의 동생 린운빈 역시 피투성이가 된 채 참혹하게 숨져 있었습니다. 린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합니다. 제발 빨리요. 누가 죽인 것 같아요. 오빠네 가족을. 누가 오빠네 가족을 죽인 것 같아요. 제발 누가 좀 빨리 와주세요. 린주는 경찰에 2번이나 전화해 빨리 린민의 집으로 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린주의 남편 사연빈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직 주변에 살인범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린주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오겠다며 사건 현장에 린주만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잠시 후 경찰이 린민의 집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내구의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의뢰합니다. 경찰은 린주와 사연빈을 분리해 따로 신문을 진행합니다. 린주는 경찰에 처음 사건 현장을 봤을 때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언니가 침대에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온 사방이 피자국이었죠. 언니 옆에 오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빠를 본 건 아니에요. 왜 확인을 해보지 않았죠? 경찰의 질문에 린주는 말합니다. 이불을 들춰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절 막았어요. 린주의 남편 사연비는 말합니다. 집에서 4-5구의 시신을 본 것 같아요. 4-5구라. 경찰은 4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4-5구라고 말하는 사연빈의 대답이 신경 쓰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사건 현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2층 침실에서 이불 속 거의 털에 뒤덮인 린민을 발견합니다. 린민 역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2층에 있는 4개의 방 중 1개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이 집의 큰딸 15살 리녹의 침실입니다. 리녹은 현재 집에 없습니다. 리녹은 유칼레도니아로 수학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리녹은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많은 피가 튀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려면 법의학적 분석을 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집안에서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없어진 현금이나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잘 아는 이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전기를 끄는 흔적을 발견하는데 범인은 전기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어느 방이 누구의 방인지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큰딸 리녹이 집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죠. 경찰은 생각합니다. 범인은 이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흉기도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42여 개의 신발 자국뿐이었는데 그중 린씨 가족이 아닌 이로 추정되는 신발 사이즈 약 265에서 285 사이에 피 묻은 24개의 신발 자국이 발견됩니다. 이는 단독 범행임을 나타냅니다. 이때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5명의 피해자 모두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는데 4명의 피해자의 사이는 질식사였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추가로 이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 추가적인 질식의 징후, 경찰은 범인이 이들 가족의 상당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12살 리난의 팔뚝에서 방어흔이 발견되는데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친 것으로 보여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망치와 같은 둔기를 사용했을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린씨 가족의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수학여행 중이던 딸 리녹은 친구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고모부 사연빈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리녹을 자신이 맡아 기르며 동시에 린민의 신문가게를 이어받겠다고 말합니다. 고모 린주와 고모부 사연빈이 리녹의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린민의 부모 역시 사위인 사연빈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 범인은 린씨 집의 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범인은 린씨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린씨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세 번째, 단독 범행이다. 네 번째, 범인의 신발 사이즈는 265에서 285 사이로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있다. 경찰은 린씨 집을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고 린씨 가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범위를 좁혀갑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린민의 동생, 린주의 남편, 사연빈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었던 경찰은 사연빈이 방심하도록 자신들이 사연빈을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저 관례일 뿐이라며 사연빈을 안심시키고는 집안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방에서 금속으로 된 안마기구를 발견합니다. 안마기구의 한쪽은 헝겊으로 묶여 있었고 다른 한쪽은 마치 망치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안마기구를 검사해보지만 린씨 가족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연빈의 아내 린주는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라도 챈 걸까요? 그녀는 매번 진술을 바꿉니다. 린주는 처음에는 7월 17일 사건 당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어 남편 사연빈이 집에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5월 경찰이 용의자가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정보를 흘리자 그녀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잠잘 때도 아주 작은 소리가 나도 금방 깨죠. 7월 17일 밤에 남편은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린주는 왜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걸까요? 사실 사연빈은 아식스 운동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아식스 운동화를 수집했고 게다가 그의 신발 사이즈는 275로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신발 사이즈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린주가 남편 사연빈의 알리바이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사연빈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린주에게서 더 이상 유의미한 단서를 얻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집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기대를 겁니다. 그 후 경찰은 6개월간 수집된 비디오 자료에서 사연빈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합니다. 사실 경찰은 린주에게 범인이 아식스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정보를 일부러 흘렸습니다. 늦은 어느 밤 사연빈은 자신의 아식스 신발 상자를 모두 꺼내더니 조각조각 잘라 화장실 변기에 버립니다. 또 하루는 사연빈과 린주가 사건 당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연빈이 일방적으로 린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이죠.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카 리녹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모부 사연빈이 리녹의 방에 들어와 리녹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경찰이 보기에 사연빈의 이 같은 신체 접촉은 10대 소녀에게 가해지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정황이 사연빈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경찰은 다시 사연빈의 집을 수색합니다. 이전 조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과학수사관들이 함께 동행해 사연빈의 집 안팎을 철저히 수색합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집 차고 바닥에서 가로 2cm, 세로 0.6cm의 작은 얼룩을 발견합니다. 해당 얼룩의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5명 중 4명의 DNA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2011년 5월 5일 오전 9시, 경찰은 47살 사연빈을 체포합니다. 사연빈은 린씨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합니다. 사연빈의 아내 린주는 언론을 통해 남편 사연빈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의 엉터리 수사에 희생양이 됐어요. 린주는 자신들의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사연빈을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연빈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사연빈에게 스파이 A를 보냅니다. A는 사연빈의 교도소 동료로 사연빈에게 일부러 접근해 그의 신뢰를 얻은 후 린씨 가족 사건에 관해 묻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200회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만 6개가 넘었습니다. A는 녹음 테이프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감형과 약간의 보수를 약속받습니다. A와 사연빈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빈은 장인, 장모, 그러니까 린민의 부모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 린주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오빠 린민의 가족을 살해했다고 실토합니다. 사연빈은 린민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린민은 호주로 이민 온 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연간 1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8억 7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린민은 시드니에 2개의 매장과 2층짜리 집도 삽니다. 아내 린주는 오빠 린민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반면 사연빈의 이민 생활은 생각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연빈은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다 아내 린주와 결혼한 후 호주로 이민 옵니다. 2006년, 사연빈이 멜버른에 야심차게 차린 중화식당이 쫄딱 망합니다. 식당 사업이 망한 후 사연빈은 계속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내내 집에서 주식 투자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씨 일가족 살인 사건 후 사연빈은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린민의 신문가게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혈육인 어린 리녹의 법적 보호자가 되면서 린민의 재산이 전부 그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말합니다. 사연빈의 범행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는 가족들, 특히 장인 장모가 그들의 성공한 아들 린민과 비교하며 면전에서 사위인 자신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태도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며 나름 아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연빈의 자존심에 큰 상처와 치욕을 남기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분노한 사연빈이 이린민 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지연됩니다. 2015년 12월 8일, 사연빈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사연빈의 아내 린주는 남편은 무죄라며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히며 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시드니에서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만 다수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됩니다. 2017년 2월 13일, 사연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2021년 2월 항소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리녹에 대한 일은 7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리녹이 20살이 되던 해 진행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녹이 스스로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며 세상에 그 추악한 진실이 알려집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사연빈은 가족들 몰래 자기 손을 조카 리녹의 옷 안에 넣습니다. 당시 어렸던 리녹은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고모 린주의 집으로 들어가 사연빈과 함께 살게 되면서 리녹에게 지옥과 같은 생활이 시작됩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고모부 사연빈은 어린 조카에게 몹쓸 짓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리녹은 2011년 5월 사연빈이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리녹이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자 고모 린주는 조카 리녹의 말을 믿지 않고 철저히 남편 사연빈의 편에 서서 조카 리녹을 괴롭혔습니다. 딸의 이런 모습에 린민의 부모이자 린주의 부모는 그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끊고 딸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리녹은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앞길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